지금 정신이 있으시오? 거지를 며느리로 드린다는 말이오? 대문 앞에서 굶어 쓰러진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이유로 온 마을의 손가락질과 친척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던 최진사댁.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거지 며느리가 3년 만에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만석군의 전설을 만들어낼 줄을요. 척박한 돌투성이 땅을 황금밭으로 바꾼 기적,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최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선비가 나온 뼈대 있는 집안이었지만 지독한 흉년과 전염병이 휩쓸고 간 뒤라 온 마을이 인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최진사댁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3대 독자 아들 성수였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진사댁도 이제 끝이로구만. 3대 독자가 저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가다니. 성수의 어머니 박씨는 매일같이 칠성각에 올라 촛불을 켜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에게 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가 문을 열어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굶주림에 지쳐 숨만 가까스로 쉬고 있었지요.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성수는 급히 여인을 업어안 채로 들어갔습니다. 박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 여인이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미음이라도 먹여야겠습니다. 박씨는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비록 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저 눈을 보아하니 좋지 않은 사람은 아닌 듯하구나. 어서 미음을 끓여오너라. 박씨와 성수는 정성껏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여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 계셨소. 이름이 무엇이오? 소녀는 분이라 하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분이는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분이를 아내로 맡고 싶사옵니다. 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았지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정신이 있으시오. 거지를 며느리로 드린다는 말이오? 삼촌, 가문의 채통을 생각하시오. 하지만 박씨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맑은 눈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내 식구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오. 박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집안 어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씨는 며느리가 될 여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손마디가 곱고 발등이 작았습니다. 보통 천한집 여인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어머님, 소녀는 그저 떠돌던 거지일 뿐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시어미의 도리지. 박씨는 자신이 아끼던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을 입어보거라.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옷인데 너에게 주마.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소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옵니다. 박씨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떠냐? 대만 이어다오. 그것이면 족하니라. 분이는 박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감사함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수와 분이는 간소하게나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박씨는 직접 며느리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를 중히 여기는 선비 집안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란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진사댁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구만. 거지를 며느리로 들였다지 않나? 아이고, 선비 집안이 채통도 없지. 그래서야 되겠나? 장터에 나간 박씨를 보고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기도 했지요. 박씨 마님, 며느리가 제사상이나 차릴 줄 알기는 하나요? 박씨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육촌 친척이었습니다. 어느 날 육촌 형님이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오?
거지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는 가문의 수치요. 육촌 어른, 제 집안일에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집안일? 이것은 최 씨 가문 전체의 문제요. 이런 식으로 가문을 욕보이시어거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뒷산 땅이라도 내놓으시오. 차라리 제가 관리하겠소. 육촌 친척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최 진사댁의 땅을 호시탐탐 누리던 자였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분이는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겪는 고초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는 보따리를 싸서 박 씨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소녀 때문에 어머님께서 욕을 드시고 집안이 시끄러우니 차라리 소녀가 떠나는 것이 옳사옵니다. 박 씨는 분이의 손에서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를 간다는 게냐? 어머님께서 소녀를 거두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겠사옵니다. 하나 소녀가 있으면 이 집안이 편치 못할 것이옵니다. 박 씨는 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분이야, 잘 들어라. 내 아들이 선택한 아내인데 어찌 내 손으로 며느리를 내쫓겠느냐? 하오나 어머님, 그냥 귀 막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집안만 화목하면 그만이니라. 분이는 박 씨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날마다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었으며 삭바느질까지 하며 집안 살림을 보탰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성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무슨 말이오, 부인? 어머님께 고기 반찬이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하지 않사옵니까? 그러니 뒷산에 버려진 땅을 개간하면 어떻겠사옵니까? 성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돌투성이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땅이오. 조상님들도 일찍이 포기한 곳이라오.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지요. 소녀가 보기에는 쓸모가 있을 듯하옵니다. 성수는 아내의 간곡한 청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과연 돌투성이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서방님, 이 땅의 흙을 한번 보시옵소서. 분이는 땅을 파서 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라는 풀들을 하나하나 뜯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땅은 척박해 보이지만 특별한 약초를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옵니다. 약초라니, 부인은 약초를 아시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떠돌 때 상단에 머문 적이 있사옵니다. 그곳에서 약재를 다루는 법을 조금 배웠사옵니다. 이 땅에서는 귀한 약초인 황기와 당귀를 키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성수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좋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부부는 날마다 뒷산에 올라가 땅을 일구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레 씨앗을 뿌렸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의 계획을 듣고는 적극 지지해 주었지요. 우리 며느리가 약초를 안다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하지만 이 소식이 육촌 친척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육촌 친척이 일꾼들을 데리고 뒷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거지년이 들어와서 멀쩡한 집안의 독자를 농사꾼으로 만들다니. 육촌 어른, 이것은 저희 집안의 땅이옵니다. 무슨 권리로 간섭하시는 것이옵니까? 권리? 내가 최 씨 집안의 어른이니 권리가 있지. 당장 이 짓을 그만두지 못할까? 육촌 친척은 일꾼들을 시켜 막사기 도단한 약초밭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에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형님, 이게 뭐 하시는 짓이오? 내 며느리와 아들이 땀 흘려 일군 밭을 망가뜨리다니. 형님도 정신을 차리시오. 거지 며느리 말만 듣고 조상의 땅을 망치고 있지 않소. 내 며느리 욕하지 마라. 박 씨의 호통에 육촌 친척도 잠시 움찔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이 집안을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소.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우리 며느리를 믿소. 당장 물러가시오. 육촌 친척은 쏘아보며 물러갔지만 그의 눈에는 더욱 깊은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보호 덕분에 약초밭은 무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약초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말한 대로 황귀와 당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 정말 대단하오.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귀한 약초가 자라다니. 성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흙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여기서 자란 약초는 다른 곳의 것보다 몇 배나 약효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분이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녀는 원래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국 각지의 약재 산지를 다니며 좋은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익혔던 것이지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의 상단이 간악한 동업자의 모함으로 풍비박산이 났고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했습니다. 분이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고 신분을 숨기고 떠돌아다니다가 굶주림에 지쳐 최진사댁 앞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이제 다시 일어서겠사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사옵니다. 분이는 매일 약초밭을 돌보며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첫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서 말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팔아야 하옵니다. 하오나 보통 약재 상인에게 팔면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소? 소녀가 아는 한양에 약재 상단이 있사옵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에는 언제나 깊은 뜻이 있었으니까요. 약초를 걷어들이고 손질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분이의 하얀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으며 여기저기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냐? 어디 보자. 박 씨는 분이의 손을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은 햇볕에 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괜찮기는 무엇이 괜찮으냐? 잠깐 기다려라.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귀한 동백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기름이었지요. 이리 내밀어 보거라. 박 씨는 정성스럽게 며느리의 손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마치 자신의 친딸을 돌보듯 세심하게 말이지요.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소녀에게 쓰시면 안 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손이 귀하지, 이 기름이 귀하냐? 고생 많다, 분이야. 내가 들어와서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박 씨의 따뜻한 말에 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어머님을 만나 정말 복을 받았사옵니다. 세상 어느 친어미가 며느리를 이토록 아껴주겠사옵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귀한 며느리인데 당연한 일이지. 그날 밤 박 씨와 분이는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야, 사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느니라. 무엇을 아셨사옵니까, 어머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내 손을 보니 글씨를 쓴 흔적이 있고 말투도 예사롭지 않구나.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것만 알아라. 내가 누구였든 어디서 왔든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단다. 분이는 박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분이에게 박 씨는 진정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정은 친모녀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첫 수학이 끝나고 성수는 약초를 지게에 쥐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알려준 약재 상단의 주인은 약초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약초요? 품질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저희 집 뒷산에서 기른 것이옵니다. 이런 품질의 약초라면 보통 값의 3배를 드리겠소. 성수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수확으로 1년 농사보다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소식이 육촌 친척의 귀에 들어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뭐라? 거지 며느리가 약초로 큰 돈을 벌었다고? 육촌 친척의 눈에는 탐욕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날이 최진사댁에서 금지된 작물을 몰래 키우고 있사옵니다. 금지된 작물이라니 제가 보기에 양귀비를 키우는 것 같사옵니다. 어찌 약초로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겠사옵니까? 사실무근이었지만 육촌 친척은 거짓 고변을 한 것이지요.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최 진사댁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관가의 명령이다. 모두 나오너라. 박 씨와 성수 분이는 놀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금지된 작물을 재배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집안을 수색하겠다. 포졸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의 약초밭까지 샅샅이 뒤졌지요. 여기는 황기와 당기뿐이옵니다. 나리. 그럼 저 여자의 짐을 뒤져라. 포졸들은 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짐 속에는 과거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포졸 하나가 분이의 옷 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으로 된 신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패에는 한성대행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찌 천한거지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냐? 박 씨와 성수는 놀라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졸은 신패를 들고 사또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야, 괜찮으니?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소녀가 숨긴 것이 있사옵니다. 분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녀는 한양 장통방에서 큰 약재 상단을 운영하던 정대행수의 딸이옵니다. 하오나 3년 전 동업하던 간악한 자의 모함으로 아버님께서 옥사하시고 상단은 몰락했사옵니다. 그래서 내가 떠돌다가 우리 집 앞에서 쓰러진 것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소녀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사옵니다. 저 신패는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으로 한양 약재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옵니다. 성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그런 사연이 있었소. 혼자 얼마나 힘들었소? 서방님, 어머님, 숨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더냐. 걱정하지 마라. 어찌 되든 우리가 함께 이겨내마.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튿날 육춘 친척이 사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육춘 친척은 사또에게 뇌물을 바쳐 결탁한 것이었지요. 저 신패는 분명 도둑질한 것이 틀림없소. 저런 거지가 어찌 대행수의 딸이겠소. 사또는 신패를 빼앗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관아에서 보관하겠다. 그리고 신분 사칭 및 도둑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다. 사또 나리, 소녀는 결코 도둑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 일이다. 일단 이 여자를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분이를 잡으려 하자 박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내 며느리는 죄가 없소이다. 비키지 못할까? 관가의 명을 거역하려는 게냐?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순박하고 착하기만 하던 며느리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헤아려드는가? 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사또, 그대는 지금 무고한 백성을 해하고 있소. 내가 정대행수의 딸 정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허튼 소리 말라. 증거도 없이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면 보여드리지요. 분이는 신패를 가리켰습니다. 저 신패를 자세히 보시오. 뒷면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소. 한성 6.2전의 도장과 우리 상간만의 암호가 새겨져 있지요. 그것은 한양의 약재 상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 사또는 신패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과연 뒷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저 신패의 무게와 은의 순도를 측정해 보시오. 일반인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옵니다. 분이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한양의 약재 거리덕 흥상회 주인 김대감께 물어보시오. 그분은 우리 아버님과 친분이 두터우셨고 소녀를 잘 아실 것이옵니다. 또한 광통교의 조대행수, 남대문 박 사장도 소녀를 아실 것이옵니다. 분이는 한양의 유력한 상인들의 이름을 줄줄이 댔습니다. 이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였지요. 육촌 친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것 봐라. 저 여자가 수상하지 않소. 필시 어디선가 훔쳐들은 정보를 늘어놓고 있소.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만약 소녀의 신분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벌이든 받겠소. 하오나 만약 소녀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어찌하시겠소?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정대행수의 딸이라면 한양의 유력 상인들과 연이 닿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그때 분이는 품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은장도였는데 손잡이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기전 대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장도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유기전 약재 부문 대표로 계실 때 받으신 것이지요. 분이는 은장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소. 소녀는 정대행수의 외동딸 정분이가 맞소이다. 3년 전 동업자 윤가의 모함으로 아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소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소.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오나 이제 소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소. 저 어머님과 서방님께서 소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셨소. 그러니 이제는 소녀가 이 가족을 지킬 차례이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촌 친척은 안색이 새파래졌습니다. 만약 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한양의 유력 상인과 원수를 맺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빨리 한양에 사람을 보내시오. 소녀의 신분을 확인하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소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사또는 어쩔 수 없이 한양에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육촌 친척과 사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밤, 육촌 친척은 사또와 은밀히 만났습니다. 사또 나리, 이대로 두면 우리가 큰 화를 입을 것이오. 저 여자의 신분이 진짜든 가짜든 한양에서 답이 오기 전에 이를 처리해야 하오. 무슨 수가 있소? 신패가 가짜라고 우기면 되지 않겠소. 그리고 저 여자가 감히 관가를 속였다며 큰 죄를 씌우는 것이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은 터라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사또는 다시 최 진사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저 신패는 가짜로 밝혀졌다. 무슨 소리옵니까? 한양에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가짜라 하시옵니까? 내가 보기에 가짜다. 정대행수의 집안은 3년 전 완전히 몰락했고 그 딸도 죽었다는 소문이 있다. 내가 어디선가 주워서 신분을 사칭한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내가 감히 관가를 속이고 신분을 사칭했으니 이는 큰 죄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분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서방님, 부인. 바로 그때 박 씨가 나섰습니다. 잠깐.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금패물과 은장도, 그리고 집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 이것을 드리겠소. 대신 내 며느리를 놓아주시오. 어머님, 안 되옵니다. 분이야, 괜찮다. 이것들은 다 물건일 뿐이다. 하지만 너는 내 며느리이자 내 딸이란다. 박 씨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제 며느리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 탓이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약초 농사를 시킨 것이옵니다. 죄가 있다면 이 늙은이에게 있사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안 되옵니다. 소녀가 옥에 갈지언정 어머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되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 덕흥상에 김대감께서 도착하셨다. 문이 활짝 열리고 이풍당당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10여 명의 수행원들이 따라왔지요. 누가 감히 정대행수의 딸을 욕보이는가? 김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대감 어르신. 오, 분이가 아니냐? 3년 만에 보는구나. 김대감은 분이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셨는데. 김대감은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사또란 자가 누구냐? 감히 한양 유기전과 연이 닿은 양반가의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다니.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대감님, 소인은 그저 고변이 들어와서 고변, 거짓 고변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욕보였단 말이냐? 김대감은 품에서 서류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정대행수의 딸 정분이의 출생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다. 한성부와 6일 전에 도장이 찍혀 있느니라. 김대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번 기회에 정대행수의 억울한 죽음도 밝히고자 한다. 김대감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정대행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동업자 윤 부자가 모함을 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느니라. 김대감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당시 윤 부자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옵니다. 윤 부자가 직접 장부를 조작하고 정대행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제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소인은 당시 관아의 설이었사옵니다. 윤 부자가 당시 사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친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해하다니. 사또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무슨 소용이냐? 내 죄를 한성부에 낱낱이 고하겠다. 그리고 김대감은 육촌 친척을 향했습니다. 내가 거짓 고변을 한 자로구나. 육촌 친척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인은 그저 조카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 무고죄는 곧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니라. 김대감은 수행원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두 놈을 한성부로 압송하라. 사또와 육촌 친척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소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감은 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분이야. 내 아버지는 나의 평생 벗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아버님의 누명이 풀렸다니 소녀는 이제 한이 없사옵니다. 김대감은 박 씨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인사를 드리옵니다. 마님께서 저희 벗의 딸을 거두어 주시고 며느리로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박 씨는 황급히 김대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 오히려 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것이옵니다. 분이는 우리 집의 귀한 며느리이자 내 딸이옵니다. 김대감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덕이 높으신 어른이시로구나. 분이가 좋은 집안을 만났구나. 김대감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 아버지의 상단은 비록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내가 도와주마. 한양으로 돌아와 상단을 이어받지 않겠느냐?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 감사드리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이곳에 남겠사옵니다. 이곳이 소녀의 집이고 저분들이 소녀의 가족이옵니다. 분이는 박 씨와 성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어려울 때 저분들께서 받아주셨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도 지켜주셨사옵니다. 이제 소녀가 이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김대감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마. 내가 여기서 약초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다. 내가 한양의 모든 약재 상단과 연결해 주마. 최고의 값으로 사주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상단 중 일부는 내 몫으로 남겨두마. 언제든 필요하면 쓰도록 하여라. 김대감은 며칠을 머물며 분이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분이를 잘 부탁드리옵니다. 저 아이가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 같아 이 늙은이도 마음이 놓이옵니다. 김대감이 돌아간 후 최 진사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박 씨와 성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녀가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분이야? 소녀가 신분을 속인 것이옵니다. 거지가 아니라 상인의 딸이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이옵니다.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이 두려워 숨긴 것이었지만 점차 이 집안에 정이 들면서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사옵니다. 혹여 어머님과 서방님께서 소녀를 다르게 보실까 두려웠던 것이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로구나. 거지든 상인의 딸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박 씨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야,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은 내 신분 때문이 아니었다. 내 눈빛이 맑고 선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를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이었단다. 어머님, 내가 누구였든 어디서 왔든 너는 우리 집의 귀한 며느리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기도 하지. 성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도 똑같은 생각이오. 당신이 상인의 딸이든 양반가 딸이든 내게는 소중한 아내요. 분이는 두 사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약재를 배우던 이야기, 상단이 몰락하고 도망쳐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집 대문 앞에서 쓰러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혼자서 다 견뎌내었구나. 어머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소녀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소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사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리고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가 약재를 그렇게 잘 아는 줄 몰랐구나. 뒷산의 땅을 보고 약초를 키울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더라. 그것은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사옵니다. 좋은 약초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고 말이지요. 훌륭하신 아버님이셨구나.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이곳에서 이어가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서방님께 보답하고 싶사옵니다. 성수가 물었습니다. 부인, 그럼 처음부터 뒷산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단 말이오? 분이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녀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뒷산을 보고 깜짝 놀랐사옵니다. 저런 귀한 땅이 버려져 있다니 하고 말이지요. 허허, 그랬구나. 하오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앞으로 소녀가 더 열심히 일하여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사옵니다. 박 씨는 흐뭇하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으로 기특하구나. 한편 한양으로 압송된 사또와 육춘 친척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대감의 고발로 한성부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또는 그동안 받은 뇌물이 밝혀져 관직을 삭탈당하고 귀양을 갔습니다. 육춘 친척은 무고죄로 곤장을 맞고 재산을 몰수당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최 진사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최 진사댁 며느리가 한양의 큰 상단 딸이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함부로 봤구만. 박씨마님은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이야. 며느리를 잘 얻으셨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최 진사댁에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마님,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송구하옵니다. 박 씨는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요. 분이도 마을 사람들에게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초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이웃들에게 기꺼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렇게 땅을 고르고 이런 걸음을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해보세요. 며느님, 고맙습니다. 분이의 지도로 마을 전체가 약초 농사를 시작했고 온 마을이 함께 부유해졌습니다. 김대감도 약속대로 한양의 약재 상간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 진사댁의 약초는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지요. 1년이 지나자 최 진사댁은 크게 부유해졌습니다. 허름했던 집은 기와를 올려 새로 지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분이야,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소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어느 날 옛 육촌 친척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알거지가 된 육촌 친척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었지요. 형님, 저희가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박 씨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죄를 지은 것은 육촌 어른이지 댁과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이는 그들에게 집 한 채와 밭을 내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먹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촌 친척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이듬해 봄, 분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씨는 떡두꺼비같이 토실토실한 손자를 안고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분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대를 이었사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며느리.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고 최진사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최진사댁의 약초 사업은 더욱 번창하여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최진사댁 덕분에 학당이 세워졌고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 씨와 분이는 뒷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한때 돌투성이 황무지였던 곳은 이제 푸른 약초밭으로 변해 있었지요. 분이야, 참으로 세월이 빠르구나. 내가 우리 집에 온 지가 벌써 5년이 되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소녀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참 행복하단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구나. 어머님, 분이야, 사람은 말이다.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다.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지. 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소녀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고 소녀의 아이에게도 꼭 가르쳐 주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성수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박 씨는 흐뭇하게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양에서 김대감께 편지가 왔사옵니다. 그래, 뭐라 하시던가? 내년 봄에 손주를 데리고 한양에 들르라 하셨사옵니다. 아버님의 예상간 자리에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시더이다. 그래야지.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으니 당연한 일이다.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옵니까? 소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을 존경했고 박 씨와 분이의 아름다운 고부 관계는 온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박 씨 마님은 참으로 덕이 높으신 분이야. 며느리도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지. 세월이 더 흘러 분이의 아들은 훌륭한 선비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박 씨에게 배운 너그러운 마음씨와 어머니 분이에게 배운 정직함을 모두 갖춘 인물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 꽃이 만발한 길을 박 씨와 분이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박 씨와 중년의 품격을 갖춘 분이었지요. 어머님, 손 좀 잡아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 씨는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굽히지 않고 며느리를 지켰고 분이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분이의 맑은 눈빛을 보고 며느리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복은 재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에게서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